30년 동안 잃어버린 손녀를 기다린 노부부. 그런데 어느 날 손녀라며 돌아온 여자가 밥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말합니다. 공방 명의 오늘 제 앞으로 바꿔주세요. 따뜻한 된장찌개가 올라온 저녁 밥상 위로 오세라는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서말순의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고 윤태섭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방 지분 이전서, 한옥 증여 계약서, 문화재 자료 위임장까지 윤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 들고 오는 서류다. 도둑이요? 저 이 집 핏줄이라면서요. 그럼 제못도 있어야죠. 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재산 때문에 기다린 게 아니야. 오세라는 서리 끝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요. 인감도장 꺼내세요. 윤태섭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공방은 물건이 아니다. 이곳은 내 스승과 제자들의 손이 살아있는 곳이야. 3살짜리 손녀 하나 못 지킨 분이 이제 와서 뭘 지킨다고요? 그건 아니야, 제발. 그 말에 서말순은 가슴을 움켜쥐고 윤태섭의 손은 식탁 위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손녀가 돌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노린 건 가족이 아니라 공방의 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빛 물든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리기 시작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하늘은 온통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북촌 골목 끝 수십 년 된 한복공방 문 앞에 한 여자가 검은 우산을 쥔 채 홀로 서 있었죠. 우산 끝에서는 빗물이 쉬지 않고 뚝뚝 떨어졌고 골목 안쪽 깊숙이 자리한 공방의 나무 처마 아래로 차가운 빗소리가 가득 고여들었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문패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섭 자수 공방. 낡고 오래된 글씨였지만 선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세월이 깊이 배어 있었죠. 빗소리가 처마 끝을 두드리는 동안 여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갑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여자의 숨결만이 아주 희미하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여자가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공방 안에는 서말순이 있었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바늘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래된 비단 위로 느리지만 정확하게 실을 꿰어넣고 있었죠. 낡은 나무 창틀 너머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공방 안은 실 끝에서 나는 가늘고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명주실 특유의 냄새, 오래된 나무 서랍 냄새, 세월이 켜켜이 쌓인 그 냄새가 이 공방을 공방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잡념도 멎었고 30년치의 그리움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늘이 비단을 통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채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 살배기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통통한 두 볼, 웃을 때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던 아이. 30년이 지나도 그 얼굴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인기척이 났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30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인 듯 반짝였어요. 여자는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두 발을 그 자리에 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채원이에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말순의 온몸을 돌처럼 굳혀버렸습니다. 바늘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 방금 저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두 박자를 건너뛰었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어요. 윤채원. 그 이름은 말순의 외손녀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나던 소동 속에서 사라진 3살배기 아이였죠. 그날 말순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붐볐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장사꾼들의 외침이 뒤섞여 왁자지껄했어요. 생선 냄새, 기름 냄새, 사람 냄새가 한데 뒤엉켜 있었고 채원은 신기한 것이 가득한 시장이 좋은지 말순의 손을 흔들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흘러들더니 한 남자가 목청을 높여 외쳤어요. 불이야. 그 한마디에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말순은 채원의 손을 더 꼭 쥐려 했지만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사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말순이 이름을 부르며 돌아섰을 때 채원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어요. 골목 안에도 골목 밖에도 연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날 말순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찢어질 것 같아도 아이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그것만큼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뒤로 윤태섭과 서말순의 시간은 그날 오후에 멈춰버렸습니다. 경찰을 찾아다니고 시장 골목을 샅샅이 뒤지고 이름을 새긴 전단지를 수천 장이나 돌렸지만 채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몇 해가 지나도 몇십 년이 흘러도 두 사람의 가슴 한켠에는 항상 그 골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원의 작은 손이 빠져나가던 그 순간이 공방 안쪽 벽에는 채원의 돌잔치 때 덮어주었던 자수 보자기 한쪽이 걸려 있었어요. 붉은 연꽃과 푸른 학이 수놓인 오래된 비단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완성한 것으로 원래는 두 조각이 한 쌍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아이가 사라진 날 나머지 반쪽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말순은 남은 한쪽을 거두어 벽에 걸었어요. 채원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것을 30해 동안 쓸고 닦고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날에도 보자기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언젠가는 나머지 반쪽도 돌아오리라고, 그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공방이 낡아가도 머리카락이 휘어가도 말순은 그 믿음만큼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공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섭이 나왔어요. 72의 노인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바늘을 잡아온 손은 여전히 두텁고 단단했어요. 여자를 본 순간 노인 역시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근엄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30년 동안 공방을 지킨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갈 곳을 잃은 것처럼 허공에 떠 있었어요. 정말 내가 채원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꾹꾹 다잡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소매를 걷어 손목 안쪽을 내보였어요. 어릴 때 생긴 듯 작고 옅은 흉터였습니다. 이어서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윤태섭과 서말순이 그 봉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30년을 기다려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혈연 가능성 99.99% 일치. 말수는 결과지를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막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30년치의 기다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떨렸고 결국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채원이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울음은 소리도 없이 왔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잘게 떨렸고 윤태섭은 벽을 손으로 짚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눈가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노인은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시를 다뤄온 손이 힘없이 벽에 기댔어요. 그 손 옆으로 자수 보자기의 끝자락이 바람도 없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말순 곁에 앉았습니다. 말순의 품에 안기며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눈동자는 말순의 어깨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수 보자기, 붉은 연꽃, 푸른 학, 그리고 한쪽이 끊어진 채 비어있는 오래된 무늬. 여자의 눈빛이 아주 짧게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눈물은 볼 위에 그대로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공방이 조용해진 뒤 여자는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으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낮에 몰래 찍어두었던 사진 한 장을 골라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잘했어. 계획대로 해. 빗소리만 가득한 북촌 골목에서 공방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따뜻해 보일수록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일은 더욱 차갑고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손녀를 사칭한 사기꾼 오세라. 처음 며칠 동안 오세라는 완벽한 손녀였습니다. 아침이면 누가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 말순 곁에서 밥상을 챙겼고 공방에 손님이 찾아오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어요. 윤태섭 앞에서는 저도 언젠가 자수를 배우고 싶어요라며 고개를 숙였고 30년 동안 세상을 떠돌다 겨우 제 뿌리를 찾아온 사람처럼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조용했죠. 밥상 앞에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어르신들 앞에서는 먼저 앉는 법이 없었습니다.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고 말할 때도 낮은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험하게 자란 아이가 이렇게 공손하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으니까요. 공방 직원들도 처음에는 오세라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손녀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모두를 조용히 들뜨게 했어요. 서말수는 매일 새벽죽을 끓였어요. 단호박죽이었습니다. 단호박을 부드럽게 삶아 곱게 으깨고 아주 약한 불에 천천히 저어가며 완성하는 죽이었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말수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3살 무렵 그 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두 볼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던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30년 전 그 아침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이가 할머니 더 줘요라며 빈 그릇을 내밀던 그 작고 따뜻한 기억으로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새벽 부엌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내가 단호박죽을 참 좋아했단다. 오세라는 웃으며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반갑거나 그리웁거나 익숙하거나 하는 표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사를 이어가듯이 담담하게 삼켰어요. 그래요? 전 기억이 없어요. 말수는 그 말에도 웃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오래 흩어져 살았으니 낯선 것도 당연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였어요. 언젠가는 몸이 먼저 기억해 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기억이 사라져도 몸은 기억한다는 것을 말수는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오세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공방 직원들에게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도 이거 어디 뒀어요? 가 아니라 이거 어디 있어? 라고 물었어요. 오랫동안 공방을 지켜온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손녀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참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세라는 공방 한쪽에 보관된 오래된 비단실 꾸러미를 가져와 아무렇지 않게 잘라냈습니다. 무늬 없이 색만 남은 오래된 실들이었지만 그것은 윤태섭이 수십 년 전 따로 구해둔 것으로 지금은 더 이상 같은 색과 오를 찾을 수 없는 귀한 실이었어요. 장인의 눈으로 보면 가격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렸어요.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계속 잘라냈어요. 그 표정 안에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정적인 일은 어느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오세라가 공방 선반 위를 뒤지다가 작은 놀이개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줏빛 끈에 은빛 매미 모양의 장식이 달린 놀이개였습니다. 아주 낡았지만 정성껏 보관된 것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죠. 그것은 채원이 돌 무렵부터 가지고 놀던 놀이개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날에도 공방에 남겨져 있었고 말수는 그것을 30해 동안 선반 위에 올려두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씩 바라보고 가끔은 손으로 살짝 만지며 채원을 떠올리던 물건이었습니다. 놀이개에 끄는 색이 바랬지만 말순이 수십 년 동안 정성껏 닦아 기름기 없이 매끄러웠어요. 그 매끄러움 자체가 30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오세라는 놀이개를 집어들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이 흔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낡은 걸 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더니 쓰레기통에 툭 던졌어요. 말순이 그 소리에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놀이개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품 안에 꼭 안았습니다. 두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오세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제 거네요. 제가 버리든 말든 제 마음 아닌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공방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험한 세상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오래 흩어져 살았으니 낯설고 거칠어진 것도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을 노인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공방 한쪽에서 바라보던 말순의 손은 가슴에 안은 놀이개를 놓지 못한 채 오래도록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공방 불이 모두 꺼지고 윤태섭과 서말순이 잠자리에 든 뒤 오세라는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공방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오래된 나무 문이 하나 있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윤태섭이 평생 지켜온 자수 복원 기록들과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조선 왕실 도안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노인이 손수 자물쇠를 달고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공간이었어요. 오세라는 자물쇠를 한번 당겨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세라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신호음 뒤 굵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문기찬이었습니다. 안쪽 자료실은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서둘러. 그 집안이 가진 건 돈보다 기술이야. 왕비 홀레복 자수 원본, 그거 하나만 손에 넣으면 해외 경매에서 수십억은 거뜨네. 오세라가 낮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네들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조금만 더 밀면 됩니다. 이미 마음의 문은 열려 있어요. 어둠 속 복도에서 오세라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손녀처럼 굴었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뿐이었어요. 자물쇠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탐욕이 조용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시각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품 안의 놀이개를 꼭 쥔 채로 채원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낮에 가슴속을 스친 그 서늘함이 번갈아가며 마음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이 아이의 손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그 손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어요.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었는지 체온이었는지 아니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는지 무엇이 이상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래된 직감이 말순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생각을 애써 지워냈습니다. 30년이었으니까요. 30년이면 사람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품 안의 놀이개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다가 그 밤 공방의 긴 복도에는 차가운 어둠만이 소리 없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공방 안에서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줄었고 윤태섭은 자료실 문을 더 꼼꼼히 잠그기 시작했으며 서말수는 새벽에 끓이는 단호박죽의 양을 줄였습니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오세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조심스럽고 공손했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반말을 했고 귀한 비단실을 잘라냈으며 채원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놀이개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런데도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의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은 오후 내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오세라가 먹을 만하다고 한 번 말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말순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야 했으니까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말수는 채원이 3살 때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죽을 흘리고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던 아이를. 지금 이 된장찌개도 그 아이가 좋아하게 되길 바라면서 간을 2번이나 맞췄어요. 그러다 말수는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오세라가 공방에 들어온 뒤 단 한 번도 먼저 공방을 둘러본 적이 없다는 것을.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세라의 눈은 언제나 특정한 방향을 향했어요. 공방 안쪽 깊은 곳, 복도 끝 나무 문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수는 지금 막 된장찌개 냄비 앞에서 깨달았어요. 말순이 밥상을 차리고 윤태섭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세라도 앉았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식탁에 마주 앉은 것은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처럼 평범했어요. 그런데 오세라는 밥을 먹기 전에 옆에 두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드릴 게 있어요. 말순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윤태섭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공방 지분이랑 북촌 한옥명의 일부 제 앞으로 바꿔주세요. 말순의 손에서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채원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저 이 집 핏줄이라면서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거잖아요. 미리 받겠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윤태섭은 천천히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공방 지분 이전 동의서, 부동산 일부 증여계약서, 그리고 문화재 복원 자료 관리 권한 위임장까지. 노인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내내 눈빛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어떤 서류는 이미 도장을 찍을 자리가 빈칸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꼼꼼했어요. 이건 누가 준비해줬느냐? 오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서류들을 꾸민 것은 문기찬이었습니다. 고미술 경매 브로커로 오래 일하며 뒤에서 손을 많이 댄 50대 사내였어요. 2년 전 오세라가 그를 위작사건 수사망에서 건져준 뒤로 2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죠. 오세라가 안으로 들어가면 문기찬이 밖에서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 문기찬이 원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윤태섭이 보관 중인 아직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조선 왕실 자수 복원 원본이었어요. 그것 하나만 손에 넣으면 해외 암시장에서 수십억은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실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언제나 윤태섭의 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방 명의와 인감도장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집주인을 바꾸면 자물쇠도 자연히 열리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공방은 물건이 아니다. 윤태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내 스승과 제자들의 손이 살아있는 곳이야. 이 서류의 도장은 못 찍는다. 오세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살짜리 손녀 하나도 못 지킨 분이 뭘 그렇게 잘 지키신다고요? 그 한마디가 공방 안에 떨어지던 순간 말순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 동안 밤마다 스스로를 갉아먹어온 말이 갑자기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었어요.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윤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50년 넘게 바늘을 쥐어온 2손이 식탁 위에서 굳어 있었어요. 그 손이 3살배기 아이의 손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노인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싫으시면 언론에 말할게요. 30년 만에 돌아온 손녀를 재산이 아까워서 내쫓았다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공방 명성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닦지 못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밥상 위에는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윤태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공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작았습니다. 오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유로웠어요.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니까요. 그날 밤 공방 서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섭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작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50년 전 이 공방을 처음 차릴 때 맞춘 도장이었어요. 그 뒤로 이 도장이 찍힌 곳에는 언제나 윤태섭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공방의 이름이 남았고 평생의 기술이 남았으며 스승에게서 받아 제자에게 전해줄 것들이 남았어요. 노인은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세라가 이 도장의 무게를 알고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재산 서류에 찍는 물건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삶이 새겨진 것이라는 것을. 도장 하나면 공방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한번 찍은 서류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겨우 돌아온 손녀가 다시 떠날지도 몰랐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무게가 인감도장 하나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윤태섭은 밤새도록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재 밖 공방 마루에는 말순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반쪽 보자기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세라가 한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3살짜리 손녀 하나도 못 지킨 분. 말순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채원인지가 아니라 채원이라 해도 이 아이가 맞는지를. 그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순은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채원이라면 저 놀이개를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살 때부터 품에 안고 자던 물건을.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물건에 담긴 것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용히 말순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세라가 낮에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탐색하던 그 움직임이 밤이 깊어진 지금도 공방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좁은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한지화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6, 짧은 머리, 눈빛이 조용하고 깊은 여자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대신 한 번 본 것은 오래 기억했죠. 이 일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문화재를 빼돌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지키려는 사람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약한 곳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한지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장인 가문이나 문화재 보유자 집안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접근해 재산과 자료를 빼앗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자기 명장 댁이었고 두 번째는 궁중 음식 기능 보유자 집안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이어졌습니다. 가족인 척, 제자인 척 들어와 신뢰를 얻은 뒤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거나 물건을 빼내는 수법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기찬. 고미술 경매 브로커로 오래 일한 50대 사내였어요. 위작 사건에도 몇 번 이름이 오갔지만 번번이 빠져나갔습니다. 교묘했어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웠습니다.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를 한지환은 지금 추적 중이었어요. 수사관님, 부하 수사관 하나가 다가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문기찬이 최근에 접촉한 인물이에요. 들어가는 곳은 북촌 윤태석 공방입니다. 한 달 전부터 매일 드나들고 있어요. 손녀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지환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골목 안쪽 한복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 적힌 주소를 읽었습니다. 윤태석 공방. 그 이름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분명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어딘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비단 냄새, 나무 서랍 냄새, 이상하게도 따뜻한 단호박죽 냄새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지환은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살 이전의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전의 것은 모두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몸은 가끔 기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지환은 손을 가슴 안주머니에 댔습니다. 거기에는 늘 작은 천 조각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양어머니 강복래가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내일 직접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전이었어요. 한지환은 북촌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좁고 오래된 골목, 돌담 사이로 찬바람이 흘렀어요. 공방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간판의 글씨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선 하나하나가 단단했습니다. 이 공방이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간판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한지환은 잠시 그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으로서 왔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금씩 조여들었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태섭이 자수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사관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천천히 일어섰어요. 누구십니까? 한지환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 한지환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로? 최근에 이 공방에 접근하는 인물들과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윤태섭의 눈빛이 굳었어요. 서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수사관을 바라보았어요. 말순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우리 손녀를 또 의심하러 온 겁니까? 윤태섭의 목소리에 경계가 섞였어요. 한지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어르신들의 기다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때 공방 안쪽에서 오세라가 나왔어요. 한지환을 보더니 한 박자도 흔들리지 않고 웃었습니다. 수사관님, 저 이 집 손녀 맞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요.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방 안의 구석구석을 이미 꿰고 있는 사람처럼 오세라는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한지환은 오세라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공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진열된 한복들을 지나쳤고 오래된 자수틀을 지나쳤고 선반 위의 물건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발이 멈췄어요. 공방 벽이었습니다. 벽 한가운데에 걸린 자수 보자기, 붉은 연꽃과 푸른 학이 수놓인 오래된 비단이었어요. 반쪽만 완성된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찢어진 듯 비어있는 문이. 한지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보자기를 본 순간 한지환의 몸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한지환은 안주머니에서 작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비단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풀려 있었지만 그 위에 수놓인 문양은 선명했어요. 붉은 연꽃, 푸른 학. 어릴 때부터 품고 자던 조각이었습니다. 양어머니 강복래가 손에 쥐어준 것이었어요. 강복래는 숨을 거두기 직전 한지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젠가 이 천이 내 길을 찾아줄 거다. 그 말의 뜻을 한지환은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복래는 그 이상을 말해주지 못했으니까요. 한지환은 3살 이전의 기억이 없었어요. 출생 기록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조각은 한지환에게 유일한 단서였어요. 지금까지 어디서 온 물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보자기 어디서 난 겁니까?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떨렸습니다. 서말순이 숨을 삼켰어요. 공방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윤태섭도 굳은 채로 한지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채원이 돌잔치 때 덮어줬던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잃어버린 날 반쪽도 같이 사라졌고요. 그 아이를 찾으면 맞춰주려고 30년 동안 보관해온 거예요. 한지환은 손 안에 천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아침 남대문 시장 화재 소동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품고 자던 것이 바로 이 천조각이라면, 찢어진 보자기의 나머지 반쪽이 바로 이것이라면, 조각의 무늬가 벽의 보자기와 이어지고 있었어요. 붉은 연꽃의 방향, 푸른 학의 날개 각도, 실의 색깔 같은 손이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선이 정확히 맞닿을 것이었어요. 한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몸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보자기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30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세라만이 한지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웃던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한지환의 손 안에 있는 천조각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지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공방을 나온 한지환은 차 안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 천조각을 내려다보았어요. 붉은 연꽃, 푸른 학, 벽에 걸린 보자기의 무늬와 정확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지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먼저여야 했어요. 그것이 한지환이 이 일을 하면서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노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한지환은 차 안에서 천조각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한지환은 곧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세라가 처음 제출한 유전자 검사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검사 기관 이름, 검사 날짜, 담당자 서명. 그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숫자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99.9%. 실제 검사에서 그 수치가 나오기 위한 조건들을 한지환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은 언제나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지워도 반드시 한 곳에는 남았어요. 한지환은 사무실 불을 밤새 켜두었습니다. 검사 기록을 들여다보는 사이 두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녀라고 믿고 단호박죽을 끓이던 서말순의 얼굴이, 도장을 지키겠다고 했을 윤태섭의 얼굴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주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한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사이 결정적인 것이 나왔어요. 검사기관 내부 직원 하나가 최근 문기찬으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세라가 제출한 샘플은 실제 샘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바뀌어 있었어요. 결과지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99.9%라는 그 숫자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라는 윤태섭 부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지화는 서류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말순과 윤태섭이 그 결과지를 보고 울었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두 노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했던 그 순간이, 그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한지환의 가슴을 눌렀어요. 그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방 근처에서 잠복하던 부하 수사관이었어요. 다음 통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한지환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수사관님, 지금 문기찬이 공방에 들어갔어요. 오세라와 같이요. 한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집어들며 이미 문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공방에는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세라와 문기찬이 나란히 윤태섭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방 지분 이전 동의서와 증여 계약서, 그리고 자료실 접근 권한 위임장까지 전에 오세라가 혼자 꺼내왔던 그 서류들이었어요. 이번에는 문기찬까지 함께였습니다. 마지막 압박이었어요. 문기찬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좋게 끝내시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윤태섭은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 공방을 처음 차릴 때 맞춘 도장이었어요. 그것이 손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가늘게. 윤태섭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흔들렸습니다. 오세라가 윤태섭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버리실 거예요? 그 말이 공방 안을 울렸어요. 50년의 기술로 단단해진 노인의 손이 그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손이 서류 위로 천천히 내려가려 했어요. 인감 도장이 종이에 닿으려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어요. 그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한지환이었습니다. 뒤로 수사관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오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기찬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한지환은 테이블 위에 재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오세라 씨, 유전자 검사는 조작됐어요. 검사기관 직원이 문기찬 씨에게서 돈을 받고 샘플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윤채원이 아니에요. 오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과 검사기관 내부 문서, 그리고 실제 샘플 재검사 결과까지요. 오세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어요. 그러나 수사관이 막았습니다. 문기찬도 일어서려다 제지당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오세라는 연행되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어요. 눈빛이 마지막으로 공방 벽을 향했습니다. 공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까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공방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세라가 있던 자리에는 서류만 남아 있었어요. 문기찬이 펼쳐놓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렸어요. 윤태섭이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30년을 기다렸고 가짜가 왔고 가짜가 떠났습니다. 그 사이 30년이 또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는 걸까요? 30년이 지나도 아직 찾지 못한 것일까요? 그럼 우리 채원이는? 말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다시 이었어요. 우리 채원이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공방 안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지환은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지환의 손 안에는 반쪽 자수 조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없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섣부른 말 한마디가 두 노인을 또 한 번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윤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인감도장을 도로 쥐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재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작았습니다. 한지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실례가 됩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번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목적입니다. 말순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안주머니에 손을 댔습니다. 거기에 1000조각이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공방 벽에는 반쪽 보자기가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가짜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손녀의 빈자리가 다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반쪽을 한지환은 아직 손 안에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지환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두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오세라 사건 관련 파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오후부터 새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기록이었어요. 한지환은 이 파일을 오랫동안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꺼낸다는 것은 어떤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한번 열면 다시 닫기 어려운 문이었습니다. 한지환은 이 파일을 꺼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은 22살 때였어요. 강복래가 암 진단을 받던 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30살 때였어요. 어떤 수사 중에 입양 기록 관련 서류를 다루다가 문득 자신의 것이 궁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지환은 파일을 펼치다가 다시 덮었어요. 강복래가 살아있는 동안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강복래는 한지환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고 먹고 싶다는 것은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해줬습니다. 한지환에게 강복래는 그냥 엄마였어요. 의심한 적도 다르게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엄마는 없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도 그 사람의 손도. 한지환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출생병원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한지환이 그 병원에 직접 조회를 넣었을 때 해당 연도 출생 기록에 한지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기록이 소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시기 이전 기록 중 일부가 화재로 유실됐다고 했습니다. 화재. 그 단어가 눈에 걸렸어요. 한지환은 호적 등본도 꺼냈습니다. 한지환이 강복래의 호적에 올라간 것은 3살이 지난 후였어요. 뒤늦게 올라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복래가 한지환을 낳았다면 태어난 직후 올라갔어야 했어요. 뒤늦게 올라갔다는 것은 어딘가에 빈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3살 이전 사진도 없었어요.
강복래의 앨범에는 아이 때 사진이 여러 장 있었지만 모두 3살 이후였습니다. 3살 이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어릴 적 한지환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기 때 사진이 없어? 강복래는 잠시 손을 멈추다가 대답했어요. 이사 다니다 잃어버렸다. 그때 한지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답은 너무 짧았습니다. 한지환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강복래가 남긴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한지환에게 건네준 것들이었어요. 안에는 낡은 천 조각 하나,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쪽지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어요. 글씨가 가늘고 흔들렸습니다. 한지환이 알던 강복래의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쓴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언젠가 이 천이 내 길을 찾아줄 것이다. 한지환은 그 쪽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강복래 특유의 과묵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한지환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낳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것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한지환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30년 전 남대문 시장 화재 관련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신문 기사들, 소방청 기록, 목격자 진술서,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양이 많았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한지환은 중요해 보이는 부분에 밑줄을 치며 읽었어요. 화재는 한지환이 3살이 되던 해봄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안쪽 포목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졌어요.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아이 몇 명이 보호자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 경찰은 미아 신고를 2건 접수했고 그중 한 건은 다음날 부모를 찾았으나 다른 한 건은 끝내 찾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3살이었습니다. 한지환은 목격자 진술서를 찾아냈어요. 화재 직후 상황을 목격한 시장 상인의 진술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안고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었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한지환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50대 여성. 강복래는 그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 48이었어요. 50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체형에 대한 묘사도 진술서에 남아 있었어요. 보통 키의 단단한 체형. 강복래와 닮았습니다. 울고 있는 여자아이. 한지환은 그 문장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이었다면,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서말순이었다면, 강복래는 그 아이를 데려갔고 3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딱 하나, 이 천조각과 쪽지를 남겼어요. 미안하다. 강복래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한지환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강복래는 한지환을 사랑했어요.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버는 것의 절반을 한지환의 학비로 냈어요. 아픈 날에도 일하러 나갔고 한지환이 합격 통보를 받던 날에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별개로 강복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였어요. 한지환은 서랍에서 체열 키트를 꺼냈습니다.
검사 의뢰서도 함께 꺼냈어요. 윤태섭과 서말순의 샘플은 오늘 오후 공방에서 이미 받아두었습니다. 말순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한지환은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지환은 자신의 팔에 체열 키트를 대었습니다. 작은 따끔함이 왔어요. 샘플을 키트에 담고 검사 의뢰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빠른 검사 기관에 접수할 생각이었어요. 결과는 이틀에서 사흘이면 나왔습니다. 한지환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 담긴 것이 어떤 답을 가져올지 한지환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흘렀습니다. 저 어딘가에 북촌이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반쪽 보자기를 30년 동안 지켜온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지환은 안주머니에서 천조각을 꺼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붉은 연꽃과 푸른 학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지환의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서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한지환은 곧장 공방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국립유전자 분석기관에서 보내온 봉투 안에는 너무도 분명한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환과 윤태석, 서말순 사이에 외조부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였습니다. 99.99%.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그 종이를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윤태섭과 서말순이 3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3살배기 윤채원이었습니다. 단호박죽을 좋아하고 놀이개를 품고 자고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날 사람은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범인을 체포하던 36살 여자 수사관 한지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말은 사실 두 노인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어요. 자신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복래를 엄마라 부르며 살아온 36년을 뒤로하고 하루아침에 윤채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환은 그날 공방 앞까지 갔다가 몇 번이나 돌아섰습니다. 낡은 공방 간판을 바라보다가 차로 돌아왔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손을 떼었습니다. 안주머니 속에는 반쪽 자수 조각이 있었고 가방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갖춰졌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밤 사건은 다시 터졌습니다. 보석 심사를 앞두고 풀려날 가능성이 낮아진 오세라가 마지막 발악을 한 것입니다. 문기찬이 구속되며 모든 통로가 막히자 오세라는 자신이 아직 알고 있는 마지막 길을 택했습니다. 공방 안쪽 자료실. 그곳에 왕실 자수 복원 기록이 있다고 믿고 있었죠. 늦은 밤 공방 뒷문이 조용히 열렸고 오세라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손녀 흉내를 내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도끼뿐이었죠.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날이 선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방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반쪽 보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짜 손녀가 사라진 뒤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빈자리가 생긴 것 같았죠. 그때 안쪽 자료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였죠. 말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 끝으로 다가갔어요. 자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세라가 서류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세라가 천천히 돌아섰고 그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여길 왜 들어왔니? 여기서 뭘 찾는 거야? 오세라는 손에 쥔 두꺼운 서류철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차피 당신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평생 끌어안고 있다가 썩힐 거면서. 말순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내가 손댈 물건이 아니다. 그 말에 오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그 소리. 손녀도 아닌 나한텐 안 된다? 웃기지 마요. 당신들이 그렇게 찾던 손녀는 이미 죽었어. 30년 전에 시장 바닥에서 끝난 거라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세라는 서류철을 들고 나가려 했고 말순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순간 오세라가 말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말순은 마루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놀이개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비켜요. 더 다치기 싫으면. 오세라가 자료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공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세라. 한지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공방 근처를 맴돌던 지환은 뒷문 쪽 움직임을 보고 곧바로 따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바닥에 쓰러진 말순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류 내려놔. 오세라는 비웃었습니다. 또 당신이야? 수사관님, 이제 와서 진짜 가족 행세라도 하려고요? 그 말에 지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세라는 품에 안은 서류철을 더 세게 끌어안고 한 손에 든 가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가오지 마. 나 여기서 끝날 생각 없어. 지환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가위 내려놔. 여기서 더하면 내 죄만 늘어. 내 죄? 처음부터 다 가진 사람들 물건 좀 가져가려 한 게 죄야? 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데? 오세라는 소리를 지르며 지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위 끝이 허공을 갈랐고 지환은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방 마루 위에서 뒤엉켰습니다. 자수틀이 넘어지고 서랍 위에 놓인 실타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지환은 오세라의 손목을 잡아 꺾으려 했습니다. 오세라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가위가 지환의 재킷 소매를 찢었습니다. 천이 길게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지환의 팔 안쪽이 드러났어요. 그곳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앉은 채 그 흉터를 보았고 순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 흉터. 윤태섭도 소란을 듣고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말순을 부축하려다 지환의 팔을 보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채원이도 거기에 흉터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뜨거운 팥죽을 엎어서 생긴 흉터였어. 왼쪽 팔 안쪽에. 오세라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지환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지환은 오세라의 손목을 완전히 제압하고 가위를 떨어뜨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사관들이 오세라를 붙잡았습니다. 오세라는 끌려가며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그 목소리가 골목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공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넘어진 자수틀, 흩어진 실타래, 떨어진 놀이개, 그리고 벽에 걸린 반쪽 보자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환은 찢어진 소매를 내려가리려 했지만 말순의 눈이 아직도 그 흉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사관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흉터가 왜 거기에 있어요? 지환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자수 조각을 꺼냈습니다. 붉은 연꽃과 푸른 학이 수놓인 반쪽 비단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윤태섭과 서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화는 벽에 걸린 보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맞춰보았습니다. 찢어진 선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붉은 연꽃의 줄기와 푸른 학의 날개가 30년 만에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지화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처음으로 수사관의 냉정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길을 잃은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태섭 어르신과 서말순 어르신은 제 외조부모가 맞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놀이개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윤태섭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지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제가 윤채원입니다. 공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고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은 막상 기다린 것이 눈앞에 섰을 때 소리조차 잃는 법이었습니다. 한참 뒤 말순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그 말에 지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강복래는 지환을 늘 우리 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할머니가 부르는 아가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소리처럼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말순이 두 팔을 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환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움직임에 말순의 얼굴이 아프게 굳었어요. 지환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밀어내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윤태섭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지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한지환으로 살았습니다. 강복래라는 분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어요. 그분이 제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떨어진 놀이개를 주워 두 손에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어가듯 지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이름은 천천히 찾아도 된다. 오늘 당장 채원이가 아니어도 된다. 말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할미는 됐다. 지환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오래 남은 손, 30년 동안 반쪽 보자기를 닦으며 기다린 손이었습니다. 지환은 아주 천천히 손끝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닿았어요. 그 순간 말순은 무너져 내리듯 울었고 윤태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공방 안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이 아니라 숨이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보자기는 완전히 새 것이 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지환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고요. 오세라와 문기찬이 구속된 뒤 윤태석 공방에는 오래 눌려있던 먼지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료실 문 앞에서 고성이 오가고 흩어진 서류와 실타래 사이로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부딪혔죠. 그런데 모든 일이 지나간 뒤 공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큰 비가 쓸고 지나간 골목처럼 남은 것은
젖은 나무 냄새와 아직 마르지 않은 마음뿐이었죠. 오세라와 문기찬은 문화재 사기, 신분 조작, 공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세라는 끝까지 자신도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지환이 확보한 검사 조작 기록과 문기찬과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실에 침입한 증거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문기찬 역시 입을 닫았지만 해외 암시장 거래 명단과 공방 자료를 넘기려던 계약서가 발견되면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문기찬이 노렸던 것은 단순한 고가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자수 복원 원본이라 부르던 것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보물이 아니라 윤태섭이 평생 손으로 지켜온 기술과 기록이었습니다. 색시를 고르는 법, 낡은 비단을 살리는 법, 사라진 문양을 되살리는 순서, 스승에게서 배워 제자에게 전하려 했던 손의 기억. 문기찬은 그것을 경매장에 올릴 상품으로 보았고 윤태섭은 그것을 한 시대의 숨결로 여겼습니다. 공방은 다시 예전처럼 문을 열었지만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서말수는 더 이상 벽에 걸린 보자기 앞에서 혼자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보자기 앞에 서서 채원아, 오늘도 할미가 여기 있다라고 속삭였었죠. 이제 말수는 그 말을 속으로 삼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말수는 새벽부터 단호박을 씻고 껍질을 벗기고 노란 속살을 천천히 삶았어요. 공방 안에는 오래된 비단 냄새와 함께 달고 따뜻한 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지환은 처음에는 토요일마다 공방에 오는 일이 어색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서말수는 채원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죠. 대신 지환아, 앉아라라고 말했고 윤태섭도 수사관님이라는 호칭을 버리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너무 갑자기 닿으면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봐 조심했어요. 첫 토요일 한지환은 단호박죽 그릇 앞에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먹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기억나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반찬 접시를 조금 옮기고 물컵을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지환은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도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이 되었을 때 한지환은 겨우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단호박의 단맛과 쌀알의 부드러운 감촉이 혀끝에 닿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선명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장면도 목소리도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알고 있던 온기처럼 조용히 가슴에 퍼졌습니다. 한지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맛 이상하게 처음 먹는 맛 같지가 않아요. 서말순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순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물은 이미 턱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죠. 말순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괜찮다. 몸이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할미는 그걸로 됐다. 한지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식은 죽을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서말순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공방의 숨이 아주 느리게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윤태섭은 한지환에게 바늘 잡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지환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라고 했죠. 윤태섭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손재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한지환은 처음 자수틀 앞에 앉은 날 실을 몇 번이나 엉키게 만들었습니다. 바늘땀은 들쭉날쭉했고
실끝은 자꾸만 갈라졌어요. 수사 기록을 정리할 때는 누구보다 정확했던 손이 바늘 하나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지환이 민망해하자 윤태섭은 엉킨 실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괜찮다. 끊어진 실도 다시 이으면 된다. 자수도 사람 사는 것도 다 그렇다. 그 말에 한지환은 한동안 바늘 끝만 바라보았습니다. 끊어진 실, 사라진 이름, 돌아오지 않는 시간. 모든 것이 완전히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시 매듭 지을 수는 있을지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 윤태섭 공방에서는 작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반쪽의 귀환이었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공방을 아끼던 이웃들과 오래된 제자들, 문화재청 관계자 몇 명이 조용히 다녀가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윤태섭과 서말순에게는 평생 가장 큰 전시였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30년 만에 다시 맞춰진 자수 보자기가 걸렸습니다. 한쪽은 윤태섭과 서말순이 공방 벽에 걸어두고 평생 지켜온 조각이었죠. 다른 한쪽은 한지환이 품고 살아온 조각이었어요. 두 조각은 정확히 맞물렸지만 찢어진 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여전히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새 것처럼 매끈한 비단보다 오랜 기다림을 건너온 그 선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한지환은 방명록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고도 한참 망설였어요. 이름 하나를 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지환이라는 이름은 36년을 살아낸 이름이었습니다. 윤채원이라는 이름은 30년 동안 기다림 속에 보관된 이름이었죠. 어느 하나를 지우고 다른 하나만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환은 천천히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한지환, 그리고 윤채원. 서말수는 그 글씨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웃음이었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윤태섭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태섭의 손에는 오래된 바늘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나면 한지환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 외할머니가 젊을 때 쓰던 바늘집이다. 내가 꼭 자수를 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고 싶지 않을 때 곁에 두면 된다. 한지환은 두 손으로 바늘집을 받았습니다. 작고 낡은 물건이었지만 손바닥 안에 얹히는 무게가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공방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목에는 노을이 낮게 깔리고 나무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보자기 위에 머물렀습니다. 붉은 연꽃과 푸른 학이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지환은 벽에 걸린 보자기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뒤에 선 서말순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서말순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호칭이 처음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한지환도 잠시 놀랐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지환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조금씩 돌아와도 될까요? 서말순은 대답 대신 다가와 한지환의 손을 감쌌습니다. 바늘 자국이 남은 손과 수사관의 단단한 손이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천천히 와라. 우리는 30년도 기다렸는데 그깟 며칠을 못 기다리겠니? 윤태섭은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공방 안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숨이 다시 고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놓친 3살 아이도, 강복래가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도, 서말순이 혼자 보자기 앞에서 보낸 수많은 밤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찢어진 보자기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완벽히 사라지지 않은 상처 위로 새로운 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닫혀있던 공방의 문틈으로 아주 늦은 봄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반쪽 보자기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비어있는 자리가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꼭 피가 이어져야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지만 30년을 키워온 마음까지 가짜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한지환을 키운 강복래의 사랑도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뿌리를 숨겨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윤태섭과 서말순이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기다림도 너무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잊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한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이끌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진심으로 기다린 마음은 조금 늦더라도 그 길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지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도 윤채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려진 시간도 모두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의 마지막이 완벽한 재회라기보다는 서로를 천천히 다시 배워가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또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또 다른 즐거움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